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일을 좀 적게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는 또 환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깨뜨리는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지금 이 재정 파탄 일보 직전의 상황, 이거를 이렇게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 드릴 수밖에 없네요. 프랑스 사람들 왜 이렇게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몸에 이렇게 체화돼 있어요. 이제 일을 많이 안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체화가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인생을 보내는 철학, 그거를 보여주는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조아드 비브라고, 이제 삶의 기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joy of life 뭐 이런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유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빡빡하게 살지 말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표현 자체는 뭐 무조건 놀자 이거보다는 이렇게 여유 있고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철학이 생긴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국을 건설해가지고 프랑스가 굉장히 수백 년 동안 앞서가는 나라였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 프랑스가 이제 되게 국토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가보신 분들도 많은데, 일단 국토가 굉장히 비옥하고요. 평지가 많고, 그리고 뭐 산, 그리고 강, 다 이쁩니다. 그리고 되게 생각보다 국토 사이즈도 굉장히 큽니다. 남한이 한 7배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풍요로움 이런 게 있어서, 여유 있게 살자, 뭐하러 빡빡하게 사냐. 이제 이런 그 수백 년 된 헤리티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제 일가 중에서도요, 많이 쉬면서 합니다.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뽀주 카페라고,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커피 브레이크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뽀주 카페를 이제 직장인들이 하루에도 한 3번, 4번, 5번, 한 1시간 일하고 이제 뽀주 카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 마시면서 이렇게 놀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죽어라 일해서 이제 정말 사회 리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굉장히 빡빡하게 일을 하고 삽니다.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 전부 다 놀자판이 아니고 굉장히 이원화된 사회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까드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관리자를 말하는 건데, 조직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주 35시간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뽀주 카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서 이제 일하다가 중간에 차 한잔 마시면서 놀고, 그래서 10분, 20분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직장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뽑힌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실제 어떻게 그 회사를 운영하길래 이제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인가 해서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이제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이제 구조가 달라요. 그 휴게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일하는 공간이 있고 한쪽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사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휴게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그게 각 층의 중간에 있어요. 각 층의 중간에 휴게 공간이 있고 사무실은 이게 구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제 우리나라보다 이제 개념이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병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도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데, 지금 요거 보시면 실업급여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실업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전에 이제 월급을 받던 거에 대비해서 몇 프로의 실업급여가 나오냐 이런 건데, 국가 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프랑스가 66%인데 실제 후에 1년 이후에 받는 실업급여가 전에 받던 게 예를 들어서 월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년 지나도 66만 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세요. 프랑스가 이제 66%인데 OECD 평균이 43%입니다. 일본 33%, 한국 23%, 지금 미국은 10%도 안 되고 영국도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복지가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꺾는 거죠. 아까 실업급여 받아도 꽤 나오는데, 이게 좋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 높은 건데, 이게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 재정 투입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유럽에 알고 있는 굉장히 복지로 유명한 스웨덴보다도 더 높습니다, 프랑스가.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나라 자체가 작잖아요. 인구가 우리나라 경기도보다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할 수 있어요, 사회적 합의로. 근데 프랑스는 큰 나라거든요. 근데 큰 나라가 이 정도로 재정을 많이 쓴다는 거는 복지를 위해서, 이게 아까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냥 발목을 잡는 커다란 짐이나 돌덩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나라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크게 경각심이 없냐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이게 GDP 대비해서 이제 가계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보시면 프랑스가 60% 좀 넘는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계부채가 GDP 대비해서 100%가 좀 넘어가거든요. 지금 여기 캐나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집값이 엄청 비싸고 그거를 이제 빚내서 많이들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빡빡하게 살고 그래서 빚에 대한 공포나 경계심 이런 게 굉장히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조금 약간 더 느슨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나도 괜찮은데 빚 있고 그런데 그냥 대충 살아갈 만한데 우리나라처럼 큰 나라가 설마 어떻게 되겠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되게 이제 마크롱 행정부가 긴축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저희가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불신하고 이제 이런 풍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나도 잘 살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국가의 빚이 내 빚은 아니니까 네네. 내가 피부로 체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프랑스의 재정 파탄 문제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이제 프랑스의 저성장 그리고 근로문화 그리고 이렇게 재정 상태가 나쁜 건 이 세 가지가 서로 연동돼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럽에서 일을 좀 적게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부럽고 그렇죠. 일부는 또 환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깨뜨리는 자료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자료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프랑스를 포함해서 유럽에서요. 이제 EU 집행위원회 자료인데 일을 얼마나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위에 이 노란선은 뭐냐면 정규직들이 주당 몇 시간을 일을 하냐를 보여주는 건데 거의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가지 않습니까? 한 20년 동안? 이게 왼쪽 세로축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당 근로 시간이에요 이게. 그럼 40시간 좀 넘는 정도에서 40시간 정도에서 거의 변함없이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럼 요 아래로 보면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비정규직들이에요. 파트타임자. 비정규직들의 근로시간인데 2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여기 이 우상향하는 빨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비정규직들의 비율이에요. 전체 근로자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에 표현이 되는데 이건 퍼센티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들이 여기 보면 한 15% 정도에서 이제 20%, 22% 정도로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인당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일을 적게 하는 저임금 일자리인 파트타임 잡이 많이 늘었다. 라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정규직을 한 명 고용했을 때 고용주의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고용보험료도 많이 줘야 되고 연금보험료도 많이 쌓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정규직을 한 명 고용을 하면요. 그 사람 연봉의 한 45% 정도를 고용주가 따로 부담을 해가지고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좋으면 모를까. 경제가 좋을 때는 정규직을 그렇게 채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정규직 채용을 꺼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나빠지니까 이렇게 비정규직 채용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로시간이 좀 짧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유럽 경제가 안 좋다는 거를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제 비율인데요. 이 빨간 선은 뭐냐면 비정규직들이 이제 비정규직 가운데 일을 더 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이 사람들이 20%가 다 넘잖아요. 근데 정규직들 중에서는 안정적으로 사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 선은 전체 평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근로시간이 짧은 게 그러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받는 정규직들만 그렇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로시간이 짧은 거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소득이 작으니까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 경우도 꽤 있다. 이런 거고. 그래서 사실 뭐 투잡, 쓰리잡 뛰고 싶다. 이 빨간 선이라고 하는 거는 투잡, 쓰리잡 뛰어서라도 돈을 덜 벌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주는 시사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유럽에서 이제 근로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요거를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뭔가 상징적으로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프랑스에서 자동차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2000년만 해도요, 335만 대. 20년 전인 2005년만 하더라도 355만 대를 생산을 했어요. 국내에서. 근데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작년에 91만 대밖에 생산 못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경기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고용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많이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노 같은 경우에 어쩌면 전 세계 공장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각 공장의 생산 대수를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생산 대수별로 순위를 매기면 프랑스 내 공장이 5위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생산 라인을 고용 비용이 적은 나라로 많이 옮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연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한 91만 대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의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 효과니 뭐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밖으로 다 나간다. 그래서 고용 비용이 높다. 이런 거는 이제 복지가 좋은 만큼 뭔가 반대급부가 생기기 쉽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다 정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복지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근데 고용 비용 자체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높다라고 느껴버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투자를 다른 나라에서 받는 게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은 어쩌냐면 자기네 나라의 생산이 줄어드는 거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생산시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이렇게 붙들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라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단적으로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은, 자, 기업들이 자국에 고용하는 거 대비해서 해외에서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냐, 이거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하는 게 60%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독일만 해도 이게 40%가 안 되잖아요. 30%대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프랑스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가는 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정도를 맞춰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이제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보호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우리가 쭉 이번 시간에 봤듯이 그게 비용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 수준이 적당해야지 너무 높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안 가요. 지금 요거를 보시면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점은 이제 이거는 뭘 얘기를 한 거냐면 청년 실업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마름모 네모로 된 거는 뭐냐면 25세 이상의, 쉽게 말해서 이제 청년 실업률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전체, 쉽게 말하면 이제 평균적인 실업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유럽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프랑스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성인들의 이제 실업률, 그러니까 25살이 넘는 사람들의 실업률 대비해서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죠.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차이가 큰 게 뭐냐면 이게 고용 비용이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유럽의 경기가 계속 나쁘니까 정규직 채용을 꺼리거든요. 사람 뽑는 게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아니 우리 윗세대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꿀 빨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직장이 이제 우리한테는 많이 안 오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는 이제 그 이유가 상당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삼촌들은 아니 뭐 나만큼 공부하고 나만큼 노력했는데 충분히 좋은 데 들어간 나는 왜 그런 자리가 안 생기냐라고 이제 비정규직들을 이제 마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이제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한 장으로 이렇게 좀 종합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프랑스와 바이루 이제 프랑스 총리, 총리인데 이제 이 사람이 유럽에서 지금 제일 핫하게 뉴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이비 부모들의 안락함에 대해서 개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너네는 이 베이비 부모들 정말 프랑스 경제 확 발전하고 좋을 때, 그래서 너네는 정말 좋은 태평성대를 누려가지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후세대들을 위해서 긴축안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조금 양보를 하는 거, 그걸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뭐 이제 대부분의 프랑스의 베이비 부모들은 이런 의견에 동조를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뭐 대단한 나라고 큰 나라인데
설마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이 프랑스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유로화는 이제 되게 이제 가치가 이제 원화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높은 화폐고요. 그리고 이게 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유로존에서 이제 유로화를 쓰는 나라를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나라가 나빠지면은 옆에 나라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서로 같이 가는 운명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조절도 되고 조율도 될 수 있어요. 남유럽 재정위기 같은 거 나오고 그랬을 때 결국 독일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2015년에 뭐 그리스에 이제 재정 파탄이 났을 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로화를 쓰는 나라니까 우리보다 정말 위험한 상황에 갔을 때 우리보다 좀 나은 구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이제 프랑스는 치트키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로화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해외 영토가 꽤 있어요. 프랑스가 이제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해외에 영토들이 꽤 있는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은 그 해외 영토를 매각을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특파원을 할 때 그때 이제 프랑스 재경부 공무원이랑 이런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정말로 이머전시가 되면은 해외 영토를 팔면 된다. 그러니까 그 뉴칼레도니아라고 이 남태평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프랑스어로 이제 누벨 칼레도니라고 하는데 그 프랑스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영화 빠삐용 배경이 된 프랑스령 기아나 그 브라질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미에. 거기도 있고 뭐 과달루프라고 저기 카리브해에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양에도 가면 뭐 레이니용 섬이랑 해가지고 해외 영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땅들이고 이제 좋은 섬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50% 조금 넘는 수준에서도 굉장히 경고가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는 115%까지 오래 가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비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70%, 80%만 가더라도 이제 원화 가치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오고 국제금리가 막 오르고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슬슬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이 빚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미 나빠진 상황까지 가버리면은 이게 좀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돈을 돌려야 되는데 국제금리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 이자를 갚느라고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계속 악한리로 가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장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좋고 그러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지금 이 재정 파탄 일보 직전의 상황 네. 이거를 이렇게 이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게 이게 결국에 뭐 그냥 굳이 단순하게 하면 질이랑 곱하기 양 거기에 뭐 한계는 우리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질이라고 한다면 뭐 혁신 같은 것들 그리고 양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근무 시간 같은 건데 네. 유럽에 특히 프랑스에는 AI라는 혁신을 네. 제대로 맞이할 그것도 없었고 네, 네. 거기 양이라고 하는 근무 시간도 안 받쳐주니까 국가가 더 이제 점차 밑으로 내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근로시간이 네. 미국이 유럽보다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잘 사는데 일을 더 많이 하니까 이제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지. 이제 모바일 산업 전환에서 뒤져가지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게 그렇죠.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 굉장히 이제 놀란 게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AI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전환에서 늦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뒤처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고 빅테크가 이제 돈을 다 싹쓸이 해가거든요. 이제 유럽은 자생적인 이 모바일 기업이 별로 거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 돈을 쓸어 가는데 이거를 전에는 뭐냐면 미국은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개별 기업들이 우리 돈을 끌어간다라고 그런 식으로 평범한 사람들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트럼프 얘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적대적으로 미국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각심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우리랑 우방도 아닌 나라에서 돈을 다 쓸어가네? 국방비도 높이러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어마어마하는 거고 그래서 재정 부담이 이제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비를 더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다른 분야에 쓸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담이 있고 국민들은 이걸 왜 줄이냐. 이게 문화예산 이런 거 줄이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제 이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는 그 국가의 리더, 상류층, 귀족계층이 별도로 분리돼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고, 프랑스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제 이 프랑스 사례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고, 보호를 한다는 거는 필요하지만 과하면 결국 그게 비용으로 돌아와서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거죠. 프랑스 뭐 곧 있으면 결전의 날이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게 그래서 언제죠? 이제 9월 8일. 9월 8일 이 프랑스와 바이르 총리에 대한 불신임한 투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불신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좀 벌어지나요? 아니 국가 신용도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안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불신임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총리를 다시 뽑고 이제 내각을 다시 재구성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또 승부수를 건다고 하면 이제 조기 총선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정치가 엄청 시끄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이제 이런 거 이제 프랑스의 정치 환경이나 국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긴축안이 돌아갈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프랑스보다 더 높아요. 근데 신용도가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네. CDS 프리미엄도 좀 줄어들고요. 근데 그거는 긴축안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거고, 프랑스는 그게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파국까지 가려고 하나 보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프랑스 9월 8일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다음번에 또 기자님 모시고 프랑스, 유럽 관련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손지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